우리가 조국이다라고 그들이 외치는데 여러분들 조국 아니에요. 그 주제가 못 되십니다. 조국은 자기 딸 그 부산대 의전원에 보내주면 여러분들 그거 못해요. 그것도 가진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조종사는 됐고요 이미. 2006년에 제가 초경량 면허를 땄고 그 다음에 2011년, 12년, 10년인가 11년에 PPL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용 면장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CPL, 커머셜, 상업용 면장을 따다가 중간에 이제 동양대에서 오라는 얘기를 듣고 원래 200시간을 해야 되는데 150시간 맞췄을 때쯤 들어왔죠. 돈은 못 법니다. 커머셜을 따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커머셜이라는 게 비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PPL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태워줄 때는 연료비 정도만 받아야 돼요. 그것만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공항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공항에 이제 민항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어요. 그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아마 미군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블랙 이글스 팀처럼 막 나가는 거 그런 것들도 어렸을 때 봤고 그 다음에 그 747이죠 전보가 처음 내려와가지고 착륙하는 장면을 보고 막 감동받고 하기 한 마리가 탁 내려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꿈이 있다가 독일에 유학 중에 우연히 이제 잡지를 뒤적이는데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10만 마르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하면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렇게 싼 줄 몰랐죠. 이거 그러면 나중에 돈 좀 벌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경량 비행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인가 6년인가 SBS 방송 진행하면서 1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딱 번 돈으로 써가지고 비행기 하나 사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천에 있고 한 3년 못 떴습니다. 비행장이 폐쇄가 돼가지고 요즘 뭐 규정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초경량 비행사들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거의. 괜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이루지 못한 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차 대전 그 당시에 유럽에서 태어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로얄 에어포스 가가지고 스피드파이어를 타고 공중전 하는 게 이제 꿈이고 지금도 근데 이미 늦었죠. 그게 이제 보니까 스피드파이어 코스가 있는데 이제 매덕이 들더라고요. 매덕이 들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좋죠. 그 영어에 에어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어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주로 막 달리다 관제 타고 통신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뜨면 그때 에어본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여기서 번거로운 일 있다가 이제 하늘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면 사람들 다 요만하게 보이니까 한심하죠. 저게 뭐라고 그렇게 바둥바둥들 싸우나. 그래서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날아가는 느낌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많이 갈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갔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확 시원하고. 그럼 경비행 동호인 모임 뭐 이런 건 안 하셨고? 동호인이 있어야지 해요 비행기는. 왜냐하면 펑크가 나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엔진 갈고 뭐 이럴 때 엔진 무슨 부품 갈고 이럴 때도 도움이 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 클럽이 있고 아에로 마스터라는 클럽이 이제 화성에 있었는데 화성에 이제 거기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우리 회원들이 다 지금 담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독특할 거 없고 재미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어떻게 하루 종일 계시죠, 되게? 집에서 그냥 지냅니다. 집에서 뭐 새벽 4시 또는 5시까지 글 쓰고 밤새 글 쓰시고 자서 요즘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뭐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면은 나가서 이제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서 콜라 제로 콜라랑 해서 점심 때우고 그 다음 뭐 글 쓰고 책 보고 요즘은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본어도 작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어 이제 독학하고 있고요. 스페인어는 학원 다니고 있고. 같이. 예, 7년 지났죠. 7년 됐으니까. 그 고양이 이름이 뭐죠? 루비. 루비. 예, 루비고 고양이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변비 걸려가지고 변비 걸리면 똥을 못 싸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관장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설사약 같은 거 섞여 먹여가지고 하는데 고양이가 그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똥을 안 싸요. 아무데나 싸요. 그러니까 오줌 이제 나오니까 화장실에다가 그대로 싸는데 똥은 이제 막 이불에다 싸고 저기다 싸고 그래가지고 매일 빨고 저는 뭐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전화 거는 사람이 한 5명 안쪽에 있고 네. 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작년부터 만난 친구들하고 요즘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외로운 것도 모르고 우리는 원래 가족이 좀 그래요. 그래서 누나들하고도 뭐 연락 거의 안 하고 한 연락 안 한 지 몇 년 됐네 벌써. 그래서 김갑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시인 김갑수 씨가 어느 날 만났더니 큰 누나가 안부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아, 예,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아내하고도 한 20년 떨어져 살고 있고 네. 뭐 독일에 있으니까요. 뭐 소통 자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하는 독일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일본어로 배우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마음대로 저는 뭐 그런 뭐 선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 불리는 거고 그냥 요즘은 동양대 전 교수를 계속 밀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들을 알리려고 이제 애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한 1년 했고 이제는 뭐 제가 없어도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네. 그래서 1년까지 한 다음에 명칭을 좀 바꿔보려고요.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자유기구가 뭐 이 정도면 의리를 한 거잖아요. 네. 학교에 대한 의리는 다 한 것 같고 페르소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페르소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제 안쪽은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수줍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오래 만난 것처럼 촥 얘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 정재승 선생과 같이 그분은 그냥 누굴 만나도 화제를 촥촥 풀면서 네. 하는 게 이제 소셜 뭐랄까 인텔리전스라 그러나요? 사회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실제로 대중 앞에서 말은 편하게 잘 그건 하시잖아요.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거고 이럴 때는 별 서슴 없는데 네. 사실은 어렸을 때 그건 좀 많이 고쳐진 거고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아는 사람 손 들라 그러는데 아는데도 손 못 들고 막 이랬던 수줍은 아이였는데 A형입니까? 아니요 O형입니다. O형인데도 네, 그래요? 네. 혈액형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믿는 거 보니까 B형 같아. 저는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정의당마저도 정의당의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데스노트였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싸울 때 그 심판의 역할을 했던 그 기준이 데스노트인데 네.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저쪽으로 가버렸고 민주당은 이제 뭐 거의 뭐 수구잖아요, 거의 수구 세력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나보고 뭐 전향을 했던데 전향은 자기들이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전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고 다만 내가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제 거악이죠. 예를 들어서 뭐 MB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거악과 싸우느라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악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좀 순진한 것 같고 사람을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좀 뜨악뜨악했던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옛날부터 그랬고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포지션이 아니라 사실은 10년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김대중 때 5년, 그 노무현 때 5년, 그리고 지금 벌써 3년, 4년이면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유착 관계들이 이른바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자기들끼리 유착 관계라는 게 형성되고도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8, 9년 동안 굶주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올라오니까 그냥 개걸스럽게 지금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인상을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그런 건 제가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 하나 별 생각 없이 인용했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그걸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기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옮겨놓고 이런 비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은 나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비판을 대하는 태도고 지금 욕하는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내 인신을 공격한다는 건 그들이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한국일보에다가 27회를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일보에다 벌써 15회를 했으면 40몇 곡지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비판이라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인신공격만 나오고. 근데 뭐 인신공격은 나한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 아 이런 마인드기 때문에 이런 욕을 할 수 있구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일본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쪽발이 뭐 이러면 아 너는 인종주의자구나 이제 이런 식의 욕으로 그런 거고 뭐 그런 거 이제 그 다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걸러서 봅니다. 그러면 대충 아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뭔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트위터는 그때가 내가 폐쇄했을 때가 86만이었어요. 팔로워가. 그걸 갖다 계속 한 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했으면 아마 150만, 200만까지 갔겠죠. 근데 그건 내가 이제 접어버렸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은 없거든요. 확 접어버렸고 페이스북은 팔로워가 기껏해야 3만 5천 정도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장점은 긴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올린 글들을 보는 그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트위터는 그게 없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그걸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얘는 이것은 이제 영업 다시 말하면 생업 때문에 출판사에서 하라 그러니까 책 나올 때만 하는 거고 방송도 지금 일체 안 하고 신문 기자도 인터뷰 그러니까 뭐 사안에 대한 인터뷰 일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출연료를 많이 준다는 제안도 받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안 하고 있고. 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네, 지금 그냥 별로 시끄럽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북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보편성과 합리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좀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도란도란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갈등이란 건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지금의 갈등이란 건 과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팩트는 공유했거든요. 팩트는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이러면은 너희들 왜 잘못했어? 그러면 뭐 그럴 만한도 하지. 뭐 너희들은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뭐냐면 팩트를 놓고 싸우잖아요. 예컨대 증거 인멸이냐? 증거 보전이다. 이런 거고 표창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그 세계가 두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라, 동일한 공간에서 살면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세계를 공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표창장이 가짜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저쪽은 표창장에 진짜인 대한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대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놓고도 팩트를 놓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수학적인 게임을 하려면 2 더하기 2는 4다라는데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 거기서 수학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합의가 안 되면 나눠지는 거고 그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남는 건 이제 싸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이기는 거, 밀어붙이는 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제가 매체 철학을 하니까 미디어 철학 쪽 관점에서 이게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뭐 증강현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벌써 증강현실이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증강현실이라는 건 이 현실에다가 정보의 층이 가상의 층위를 중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닌텐도 위로 여러분들이 테니스 칠 때는 뭐예요? 똑같이 진짜 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 as if 모드.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가짜를 주면은 쟤들이 진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우익들이 그거라거든요. 보수 우익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선거 끝났는데도 아직도 페이크 뉴스 올려가지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등 뭐 등등등등 해서 패배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그 대중들이 하도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가짜 진짜 따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나한테 펀만 주면 되는 거야. 재미만 있으면. 나를 편하게 해주면 돼.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지지자들 절반만 믿게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아마 절반 정도는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믿을 거고, 나머지 절반은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인지 안 선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들이 계속 트럼프를 지지할 만한 명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다. 난 당한 거다. 명분을 주면은 그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에포케라 그래요. 판단 중지 상태. 존재론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 중지한 상태에서 그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거죠. 이번에 지긴 했지만 끔찍한 겁니다. 왜냐, 이번에 트럼프가 받은 표가 오바마가 받은 표보다 많아요. 이게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이 다음에 재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고, 이건 이제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표창장이라든지. 지금 이것만이 아닙니다. 표창장이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속에서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짜고, 채널A 기자랑 짜고, 뭐 유시민을 잡으려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그들은 믿잖아요. 그대로 믿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는 뭐냐면 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조국도 믿는 것 같아요. 추미애도 믿는 것 같아요. 믿으니까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음모론적 사고방식에 물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40%. 그것만 유지해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선거에서.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통치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왜 쟤들 거짓말하냐, 막 분개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 문팬들 중에서 절반은 아마 조국 가족이 무죄라고 믿을 거라는 거예요. 다 그 검찰의 음모다. 나머지는 진짜든 가짜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절실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욕망들이 있고, 그걸 거기다 투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아마 그게 위험일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도하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사들이 다 이상해졌죠. 심지어는 지금 JTBC도 이상해지고 하고 있어요. JTBC가 신뢰도 1위였는데 조국 사태 거치면서 팍 절반을 꺾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언론에 충실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뭐 김어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대중들도 그렇거든요. 삶에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그 괴벨스가 그런 말을 해요. 대중들은 구질구질한 현실에 충분히 지쳐있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대중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구질구질한 현실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 멋진 판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뉴스가 뭐가 됐냐면 과거 같은 보도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 콘텐츠가 된 거예요. 콘텐츠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을 써다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기자가 글을 썼어?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믿고 인용을 했는데 허위가 나왔으면 나는 화가 나잖아요. 기자를 요구를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기자가 허위를 보도를 했는데 그 허위로 드러나도 비난을 안 해요. 그래도 네가 그 보도가 한동안 나를 편하게 해줬다. 후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탈진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정착됐기 때문에, 근데 리퍼블리카너라든지 데모크라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도 소시알 데모크라튼, 그 다음에 저쪽에 크리슬리히 유니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진보 보수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 되어 있다. 이데올로기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향으로서의 진보적인 성향과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주의, 우리 사회가 좀 너무 집단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난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기회를 못 얻잖아요. 그런 데는 더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바른 대안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비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좀 비용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학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동물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른다든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 불평등하잖아요. 김지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뭐 저는 남자라 잘 못 느껴요. 남자랑 잘 못 느끼지만 못 느낀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면은 그래도 귀는 기울여 줄 수 있잖아요. 귀는 기울일 수 있겠고 그런 정도의 분위기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보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아니 봤잖아요. 그걸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성이 몰락했다는 말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고요. 왜냐하면 뭐 옛날부터 정치인들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뭐 권력 잡으면 항상 부패했고 등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는 터졌던 비리들 한번 보세요. 선거 때 뭐 돈 차떼기하고 이런 건 최소한 사라졌잖아요. 과거 옛날에 뭐 장영자, 이철이 뭐 이건 금융실명자가 되면서 그런 비리는 사라졌거든요. 요즘 나온 라이미니 오티머스 보면 사실은 푼돈들이잖아요. 피해액만 크지 실제로 정치권으로 들어간 돈은 상당히 푼돈들이고 굉장히 나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거치면서 계속 사회가 앞으로 진전됐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일을 하다 발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은 일단 사과를 했어요.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잘못한 게 없대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리게 되면 그건 검찰 탓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에 대한 비리를 보도하게 되면 그건 언론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도 잘못 안 되고 자기들 옳다라고 보니까 그 비리를 정당하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때마다 이제 개혁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자기들 빼고 다 개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된 세계상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됐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들키면 사과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부정해가지고 예컨대 표창장이 진짜인 가능 세계를 만들어야 해. 대안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들 지지자를 그걸 옮겨놓는 전략이잖아요. 이런 규모로 도덕성의 문제를 터치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일찍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그게 지금 또 채널 A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또 라임 옵티머스도 또 그 짓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냥. 민주당. 예. 그건 지지자들이 있고요, 대깨문들이 있겠고. 그분들 다 포함합니까? 그 사람들은 뷔페 주제가 못 되죠.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그들이 외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조국 아니에요. 그 주제가 못 되십니다. 조국은 자기 딸 그 부산대 의전원에 보내지만 여러분들 그거 못 해요. 그것도 가진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저기. 별 세계 사람들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은 어때 서울대 약간 나경원 의원처럼 무슨 서울대에 연구실 빌려가지고 자기 아들 거기 실험실에 넣어보내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개나 소나들이 자꾸 나도 조국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꿈 깨라. 좀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바뀌었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일단은 이제 옛날에는 그 보수와 이른바 이제 여당 야당 가르는 그 지점이 뭐였냐면은 40대였잖아요. 40대 후반과 40대 이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50대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제 6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된 거죠. 소수가 되고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가지고 민주화사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그거에 대한 경외감이거든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그 산업 생산력에 대한 경외감, 그게 이제 박정희에 대한 찬양, 이걸로 나타난 거고, 북한에서는 그게 이제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이 트랙터로 와가지고 드득 했을 때 이 몇십 배, 몇백 배의 생산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수령 찬양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는 박정희 숭배로 나타났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박정희가 죽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박정희 모델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면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넘어서면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리도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비리하면 되게 토목비리였죠. 예컨대 LCT 그 전에 뭐 이런 거잖아요. 4대강 담합 비리.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금융자본주의형이에요. 라인펀드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회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그걸로 무슨 트랙터를 사거나 아니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그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자본주의형 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리 유형을 보게 되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낡은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그들이 보수인데 그들을 다 저쪽에 민주당에 그냥 받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옛날에는 이제 경부 라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항이 있고 서울 이렇게 경부 라인을 있고 그 라인이 지나가는 게 부산, 그다음 대구, 그다음 대전 거쳐서 서울인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수출품의 대다수라는 게 그런 그 벌크 화물 같은 거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항들도 여러 개 많아졌고 물론 아직도 90%라고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항공 화물이잖아요. 항공 화물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들 예컨대 반도체라든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쪽 영남 쪽의 중요성이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남과 서울에서의 강남 사람들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는데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강남에 모여 살고 거기 대개 이제 영남 사람들이고 호남 사람들은 거기 입성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강북으로 갔잖아요. 뭐죠? 서울 주변에 가고 저도 어렸을 때 서울 변두리 살았는데 내 친구가 이제 전라도 친구였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게 좀 그래서 고립을 시켰는데 호남을 고립시켰는데 이제는 거꾸로가 된 겁니다. PK의 절반이 이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TK만 고립이 돼버리고 그런 게 이번에 나타난 게 과거에는 호남 차별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 대구 차별했잖아요. TK가 이제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보수 정당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이 변화한 상황, 즉 한국의 정치 경제학적 상황 자체가 지정학적인 정세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보수 세력들이. 기존의 보수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냥 자기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상대를 빨갱이로 몰면 됐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에 향해서 뭐 주사파 정권이니 종북좌파 정권이니 뭐 중공 정권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한 전략을 펴는데 이제는 그래봤자 자기들만 고립되거든요. 옛날에 그게 무서웠던 건 그 말 자체 힘 때문에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걸 걸면은 안기부가 와요. 보안사가 오고 공안 경찰과 공안 검사들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났기 때문에 빨갱이다 이래도 안 무서워거든요. 나도 나 빨갱이 맞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에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이너리티 전략을 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들 주류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양극화가 돼가지고 중간층이 다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1%는 여전히 보수예요. 대한민국 최상위 1%와 여기는 이제 저소득 고령층, 그 다음에 저학력, 이 층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 헤게모니, 주도권을 못 잡거든요. 못 잡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4번 졌잖아요. 4번 졌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우연한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지형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시리즈로 했어요. 그것도 20회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일보에다는 민주당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그 기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이 난 건 아니 내가 보수 매체 가가지고 진보 씹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다. 당신들 씹겠다. 받아주겠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비판하는 걸 20회를 연재했고 그 책도 나옵니다. 월 말에 나오기로 돼 있어요. 뭐 실망이 크죠. 실망이 컸고 아마도 이제 그런 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우라는 자신의 아우라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반사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운이에요. 다른 자기 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 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던 거죠. 아,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면 그렇게 극찬을 할 정도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다음 이분의 철학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당연히. 아마도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분이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비전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회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했고 민주화로 나가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리관유랑 싸우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럽만의 가치가 아니라 아시아 가치 논쟁이잖아요. 전 인류의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냥 남북 대화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걸 관철을 시켜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회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게 이제 위계 구조, 쉽게 말하면 조직, 오가니제이션에서 위계적인 소통을 네트워크적인 수평적인 소통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비례대표 정당 명부제 해야 된다. 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권 한 번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전이 없어요.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정당의 대표는 당수예요. 그게 대통령의 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이쪽은 검찰 욕하고 저쪽은 이쪽 욕하고 이랬을 때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조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임명해서는 안 됐던 거고, 자기 오류가 있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정한 게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인정을 한 게 아니라 힘에 밀려서 인정한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윤미향 때도 그랬잖아요. 그 지금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하고 지금 또 윤석열 총장. 지금 추미애가 좀 오버하고 있잖아요. 막 폭주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윤리적 기능이라. 뭐냐면 대통령 하나가 어떤 윤리적 기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바마 때 어땠습니까? 그때 동성결혼 합법화했을 때 뭐라고 그랬으면 딱 나가. 이로써 우리 미국은 한층 더 위대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때요? 부정선거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윤리적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건 맨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국뽕 발언 하는 이런 이벤트나 하고, 그 다음에 탁현유인이 연출해주는 그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노빠들, 문빠들, 뭉클울컥, 이거, 그 신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얼굴 감추고 몰래 수해 가서 막 현장 가서 막 도와주다가 얼굴 들키는 거. 거기까지가 연출이거든요. 이런 잔머리들.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 안 간다 그랬어요, 현장에. 왜? 내가 가면 거 경호해야 되지 민폐만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지지율 나온다는 거 아는 분인데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품격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거든요, 줄줄이. 이게 리버럴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우리 사회가 워낙 집단주의잖아요. 옛날에는 저쪽은 국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견 있는 사람 반국가 분자로 몰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반민족 분자로 불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빨갱이였는데 지금은 토착외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라서 내 판단을 내가 내린다는데 정당의 신민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이게 뭐 우리 수령님의 총폭탄이 되어가지고 보위하겠다. 이게 이런 전체주의 문화잖아요. 이런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도 그렇고 몇 년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들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뭘 했냐면은 테러 방지법을 동원한 거잖아요.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바로 왜 그랬냐면은 아무리 국가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자유주의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거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180석이에요. 지금 그 법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애고도 남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보니까 얘기 듣자 하니까 거기다 폐지에 서명한 의원이 5명이야.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했던 그 필리버스터는 뭐냐면 가짜란 얘기입니다. 한술 더 떠요. 그 테러에다 뭘까지 집어넣냐면 옆에 바이러스 테러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즉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시민들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하는 것들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라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냐라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맨날 내거는 입법들 보면은 다 국민, 그 시민의 영역, 시민사회 영역을 침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5.18 역사 왜곡법? 역사 왜곡하면 안 되죠. 하지만 국가의 공인된 견해를 갖다가 법으로 강요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걸러질 문제라는 거고, 거기서 구체적인 인간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우리나라 명예훼손이 심지어 형법으로 있고, 그래서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국가에서 지금 한 것에 다른 견해를 내는 걸 막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걸 한번 허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친일파 파면법도 웃기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복잡한 굴절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중 규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친일파들도 한때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가 됐다가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한 사람은 친일파였다가 또 6.25 때는 우리를 또 남한을 갖다 구하는 전쟁에서 영웅이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이런 이중 규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 토론과 시민사회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파낸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수일 때 파내면은 저쪽이 다수가 되면 다시 안장하고, 그다음 자기가 다수 가면 또 파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옛날에 이게 뭐죠? 그 옛날 조선시대 같지 않나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이번에도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단 내렸다고, 판사 이름이 있죠. 무슨 법, 무슨 금지법. 이번에 또 한동훈 금지법, 그 다음 비밀번호 해제. 그 이유라는 게 뭐냐면, 서구에서 도입된 몇 나라는 바로 뭐였냐면 테러 때문이거든요. 9.11 테러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알잖아요. 맨날 그 테러 나고, 뭐 참수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 강요도 아니고 강요 미수. 그 다음에 본인이 연루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에서 핸드폰을 풀면 나머지 모든 사건에서 다 핸드폰이 다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쳤지. 이게 반자유주의 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민주당의 정체성을 만든 분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큰 정체성을 만든 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걸 갖다 보완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 두 분이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든 분들이에요. 사실 이 두 분이. 했는데, 이분들이 있을 때는 이 586 세력이라는 게 아직 386이었고 젊었잖아요. 그들 통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옛날에 이제 NLPDR 얘기하던, 쉽게 말하면 민주 혁명론을 얘기하던 애들이 와서 제도권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영부영 이제 배우면서 그 밑에서 잘 지내다가 이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들이 이제 머리가 큰 겁니다. 586이 돼가지고 당의 주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저도 우리 때는 뭐였냐면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상이었거든요. 이거는 지배자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폄하했던 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었고, 최장집 교수가 이제 그걸 지적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민중주의고 하나는 민족주의다. 그게 NLPDR이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집단주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른바 부르주아 정치권 내에서, 제도 정치권 내에서 이거저거 어영부영 배웠는데 옛날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반자유주의적 입법을 하면서도 그걸 갖다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메코네상스라는 말로, 불어에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인.
뭐냐면 조국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뭐 딸 표창장 유정해서 뭐 거 보내고 뭐 사모펀드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 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저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메코네상스거든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이번에 그 유시민 씨예요. 유시민 씨가 미래 자유론 갖고 나와가지고 황당하잖아요. 자기들이 그 짓을 하면서 미래 자유론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미래 자유론 가가지고 재인산성, 그러니까 시민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는 근거로 오히려 자유론을 완전히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건 그들이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든 것은 뭐 모르겠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나중에도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뭐라 했냐면 자기가 그런 자기 비리가 아니라 사실 가족 비리잖아요. 그걸 자기가 끌어안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가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버리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진보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서에다 뭐라고 남겼는지 기억나시죠?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근데 저들은 그걸 거꾸로 가잖아요. 모든 거를. 거꾸로 하고 그 원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자산을 삼아버려요. 가끔은 내가 어떤 의심까지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원한을 갖고 있는 건가? 난 솔직히 그것도 의심해요. 그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대중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와 원한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다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다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국, 쉽게 말하면 노무현, 문재인,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을 노무현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노무현의 조국의 인상이 뒤집어 씌워져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쁜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박원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박원순 사태 때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최초로 그 판례도 만들고 그러셨던 분이고 그때 그분이 세운 판례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판사들이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운 기준이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문제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공격한 거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했죠. 그렇다면 뭐냐면 그나마 그분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그 흔적조차 그들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정당을 옹호하려다 보니까 그 정당이 원래 그분이 내세우는 가치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동일한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또 납작해서 그 일을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원래 진보도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그들이 진보 이름을 뺏어간 거잖아요. 빼앗아갔고 그러면 빼앗아갔으면 그걸 갖다가 잘 돌봐야 되는데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더럽혀 버렸어요. 그 진보라는 게 지금 이제 거의 위선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획이라는 게 민주당 쪽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 기획이었고 두 번째 기획이 이제 보수가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게 두 번째 기획이었고 그렇다면 남는 건 이제 대안의 문제고 네. 그럼 다시 어떻게 진보의 가치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누구랑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진보 정당이 지금 뭐 정의당이 옛날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사회가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시민운동가들이 뭘 하냐면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청부 고소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의 뭐 조폭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이 다 그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저들과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지금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은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편이 돼가지고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 더러운 짓을 갖다 시민사회에 있는 교수들이 나서서 만들어주잖아요, 대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경원 고소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 내세워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지식인들이죠. 그래도 그 몇몇 분들이 뭐 저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인이라니까 좀 그런데 먹물이라고 합시다. 요즘 지식이라는 건 없어졌거든요. 뭐 계명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식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계라든지 이른바 지식계 그쪽에서 그 다 넘어갔잖아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요번에 생각해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다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건대 최장집 교수라든지 강준만 교수라든지 뭐 홍세화 선생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이 이제 계셔서 조금 버티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발언해야 돼요. 지금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바로 이른바 현 체제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른바 스피커들이 많이 그렇죠. 사라졌죠. 현 정권뿐 아니라 보수에 대해서도 조언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이 잘못하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층 스윙 보터인데 이쪽이든 저쪽 찍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 30대는 우리 586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분위기가.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를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 상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페미니스트적이고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차별은 너희들이 했지 않냐. 난 차별 한 적도 없다. 내가 집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무슨 특별 대우를 받은 적 없다. 다 똑같이 했고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오히려 더 차별을 받았다. 그다음에 군대도 가지 않냐. 우리는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좀 뜨악하더라고요. 뜨악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진짜 우리가 고민할 화두가 메리토크라시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그게 20, 30대 애들이 갖고 있는 능력주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건데 보수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샌들이 그 책을 냈더라고요. 새 책이 내온 게 바로 그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386 세대가 그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한 거예요. 더 나쁜 아버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산업화 세대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인. 그는 우리한테 정말 나쁜 아버지였거든요. 정 폭력적인 아버지였죠. 그래도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뭘 줬냐? 아파트 사줬단 말이에요. 직장 하나씩 줬어요. 우리 뭐 데모하고 깜빵 갔다 와가지고 취직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깜빵 갔다 온 애들은 더 영전했어, 지금 보면. 그 다음에 간혹 취직 못한 애들은 저쪽 다른 쪽으로 나가가지고 디지털 경제의 선구가 됐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뭐냐면은 자유 평등을 외치더니 평등을 외치는 세대들인데 우리한테 뭘 줬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집 못 사요. 이래서 그쵸. 그다음 직업 줬냐요? 못 줬잖아요. 그쵸. 이거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말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뭐였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어땠습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조민하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조국하는 사람들의 자식하고 다른 처지예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미 나경원처럼 그런 식이라 엄마 찬스 쓰는 것 자체도 불공정한 건데 그걸 넘었잖아요. 지금 이건 다 위조고 날조거든요. 위조 이런 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이라는 거죠. 이건 공정을 깨버린 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정의로웠냐요? 아니죠. 딴 애가 들어갔어야 마땅한 애가 떨어지고 이 친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못 믿는 겁니다. 이거 평등 안 믿는 거죠. 봐라 쟤들 다 자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걸 대항을 못 해요. 왜냐 이쪽도 그러고 맞짱 저쪽도 그러거든요. 나경원도 사실 엄마 찬스 썼고 그다음 저쪽은 아빠 찬스 쓴 거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믿지 않습니다. 조국 저러더니 봐라 저 짓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경쟁의 결과로서 벌어진 차이를 왜 국가가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자체도 부당하다라고 봐요. 그럼 남는 건 바로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의 공정성만 지키면 내가 시험이라도 봐서
시험 보는 경쟁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진다면 내가 깨끗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우리 학교는 이제 지방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 오케이 뭐 저 사람들 차이가 있는데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건 학교와 상관없이 정말 탁월한 애들이 있고 걔네들 정말 10배, 100배의 그 차이를 낳는 어떤 창의적인 소수가 있고 근데 나머지는 그냥 뭐 이른바 SKY 나왔다고 남들보다 능력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난 이런 말을 안 믿는다. 근데 왜 임금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 학교 애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걔들은 공부 열심히 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오히려 그 걔들이 옹호해 주더라고요. 이걸 보고 지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벌어진 게 다 그거예요. 인국공 사태도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데 왜 애들이 반대해? 니들이 사실 비정규직 될 확률이 더 큰 애들인데 간단합니다. 우린 정규직 되려고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정규직 돼?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우리만 군대 가냐? 그 사이에 여학생들은 공부한다는 거예요. 입시 공부. 근데 그러니까 걔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학교 가면 학점 다 여학생들이 좋은 학점 다 받거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시 뭐 이런 것도 그거예요. 공부하게 이거 왜 없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평등하게 하고 좀 다 좋은 취지였는데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를 조국이 어떻게 왜곡시켜서 이용하느냐를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로스쿨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얘들은 차라리 옛날처럼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공정하다라는 거죠. 조민 그것도 이번에 그 의사 파업한 것도 그 문제예요. 나는 의사 되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공공의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메리토크라시거든요. 이게 사실 그 우리 평등의 사실 그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그게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불공정한 거잖아요. 애초에 불공정한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보에 굉장히 큰 위험이고 보수주의자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 안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화두를 끌고 왔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을 끌어안아서 진보를 재구축할 것인가? 요즘 그런 쪽으로 고민이 가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거는. 네, 전혀 관심 없고 언론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자꾸 뭐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대통령 뽑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건 수단이잖아요. 어떤 걸 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자기 목적이 됐어요. 저 사람들도 지금 하는 모든 정책 목적가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 정권 잡는 게 목적이 나머지는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하잖아요. 이게 뒤집혔는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태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시민사회 관점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게 해야 되고 검찰총장의 임무는 바로 뭐냐면 그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있죠. 독립성과 공정성을 그 수호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비리, 이제 권력 비리를 수사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에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격, 외압으로부터 수사 검사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 존재로서. 그게 검찰총장의 임무거든요. 그 임무를 하게끔 그 어떤 수모를 다 당하든 간에 그걸 끝까지 그걸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임무를 끝난 다음에 출마하든 말든 그거는 그분의 개인,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잖아요. 그걸 갖다 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난 이유가 없거든요. 남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참정권이 있고 그 대통령이나 어떤 공직 후보자를 뽑을 권리가 있고 공무담 인권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될 권리가 있고 남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도 하기 전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주제넘은 짓이죠. 다음은 이제 공정하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정권에 대한 아마 신물이 날 거예요. 이미 신물이 나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무너진 게 바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586 세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치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관념은 뭐냐면 어차피 이 세계다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하고 가치관과 사상, 도덕, 종교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기술, 그게 정치잖아요. 그걸 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나중에는 타협하고 그래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정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치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슈미트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아요. 정치의 본질은 뭐냐? 적과 아를 가르는 거예요. 적과 아를 가리니까 모든 상황이 전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 내에서 뭘 합니까? 아군 내에서 진영 내에서 자기 비판을 하게 되면 이런 내부 총질로 그래서 군법회의 회부시켜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금태섭 같은 경우. 그다음 상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치 선전선동의 원칙이 뭐냐면 상대의 좋은 점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소통할 게 없어서 보니까 이게 갈라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번에 의사하고 간호사 갈라쳤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모든 짐은 사실은 우리 간호사들이 다 졌는데 이런 식으로 의사를 딱 고립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대통령으로 살 짓이 못 되는 건데 그런 머리가 그들의 586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들. 너무 흔들어놨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대한 현실이 가지고 너무 흔들어놔서 공정,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통합.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이번에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일성이 나는 나를 찍어준 사람은 아니라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대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뽕이 설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 지을 수는 없어요. 막연한 감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그 막연한 감은 제가 카산드라 같아가지고 하여튼 불길한 감은 제가 갖고 있는 불길한 감은 다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94년도 그러니까 사실 그 IMF 터지기 직전에도 그랬거든요. 나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누나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뭐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막 나갈 때. 그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네가 외국 가서 물 좀 먹더니 매국노가 됐다고 빵 쫓겨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한 달인가 몇 달 후에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뭐냐면 지금 내가 보는 이게 90년도 초반에 내가 유학 갔을 때 일본 붐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일봉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뭐였습니까? 가라앉을 때잖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보면 되게 20년의 텀을 두고 한국이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들을 좀 보이잖아요. 전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랄까,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좀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사회. 그 다음에 이 근본적인 개혁은 그 전쟁하듯이 소수자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이룰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근데 웃기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느 쪽이나 다 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진영 논리, 그러니까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편하고 그 집단과 자기가 견해가 다르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면 그 의견을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 배제를 하잖아요. 그런 학습 효과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진영 논리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도 그렇잖아요. 저쪽이었을 때는 국가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국론 통일이란 말도 안 되는, 아니, 자유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국론이 통일된 말이 되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민족주의란 말이죠. 똑같다 보니까 진짜 리버럴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리버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그 당 운영 자체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노무현 대통령 정도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영에 속한 걸 정상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인데 왜 우리를 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꿈꾸는 건 좌파의 이념은 바로 뭐냐면 칼막스가 말한 해방된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부터. 모든 집단으로 해방된 자기 스스로의 개인으로서 해방이 되고 그렇게 해방된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에서 결사를 맺고 그걸로 정당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의 노예가 아니라 정당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수의 견해에 자기를 갖다 맡기지 마세요. 내 견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 견해를 다수의 견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견해라도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식의 문화를 쌓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두깎이 일행이라는 것이 이제 별명으로 붙여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욕망도 없고 저는 의원하면 저 못 살아요. 저는 더 벌어야 돼요. 왜냐면 그 뭐죠 부양 가족이 많아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 간병비 들어가고 저 가족은 또 독일에 있고 세금은 또 엄청 나오지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그 의원 봉급까지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취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하는 거랑 나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다른 것 속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논객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섬세한 차이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날카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재능인 거죠.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할 생각은 없고 욕망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신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의 끝에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원 끝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아니 기자가 훌륭한 기자가 되면 안 돼? 그게 최고의 명예면 안 돼? 왜 기자하다가 다 의원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하다 이제 진 선생님 의원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사실 의원 웃기거든요. 뭐 300명이고 이름도 몰라요. 그 중에 내가 왜 하나가 돼? 난 진중권인데. 욕망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다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다 보니까 글로 가다 보면 예컨대 한겨레 기자 하다가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부동산 투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자기 일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손석희 사장이 말한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 소는 안 키우고 다 스테이크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 잡아놓는 게 검찰이에요. 봐주는 게 검찰 아닙니다. 봐주려면 변호사 해야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그 법무법인이에요. 지금 법무법인 조국, 정경심 다 수주했어. 이쪽 다 수주했어요. 그럴 때도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잡아 넣는 건 검찰이 하는 거고 그 풀어줄지 안 해줄지는 판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변호해 주는 건 변호사가 하는 거고. 근데 뭐 이상한 걸 요구하고 이들도 막 그냥 신문들도 보면은 이게 기사인지 이게 신문인지 정당 기관지인지만 헷갈리거든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데 기자들한테 비판하고 싶다 해. 최고의 비판은 뭐냐? 기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를 갖고 와라. 팩트로 싸는 거예요, 기자는. 해석 넣지 마라, 제발 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팩트.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팩트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만한 거 가지고 막 트집 잡는 이런 자디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팩트.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탕탕탕 이런 걸 나오는 게 이제 기자죠. 근데 모두 다 욕망들이 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시민단체에서 의원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때는 시민단체 그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당 일을 해주는 대가로 시민단체에서 정당 일을 해주는 대가로 의원을 따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가 망가지잖아요. 오히려 시민단체 출신이면 정당에 들어가서 야단을 쳐야 되거든요.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근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 짓을 해요. 위성정당 만들고 막. 시민단체 출신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검찰 권력이 개로 만들고 있잖아요. 개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좀 하자.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